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구례에서 서울로 올라온 74살 이봉례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골 마당 딸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들 도훈이랑 며느리 지연이가 맞벌이라 바쁘다고 손주 좀 맡아달라고 할 땐 사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손주 얼굴 보며 사는 것도 복이겠다 싶어서 짐 싸들고 올라왔죠. 서울살이 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좁은 집, 낯선 동네, 숨가쁜 시간들. 그래도 준호가 제 손 꼭 잡고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는 그 말에 하루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아침엔 등교 준비, 점심은 반찬 만들기, 저녁은 빨래 개고 설거지까지. 아들이 월급 줄 때마다 엄마, 고마워요 하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주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지연이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하면서도 눈빛이 싸늘했고, 도훈이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대꾸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봤어 하는 며느리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고요. 며느리는 나를 챙겨주는 걸까? 밀어내는 걸까? 그날 이후로 동사무소에서 온 우편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제 주소가 제가 모르는 동네로 바뀌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25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훈이 5살, 민정이가 똘 지난 때였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장례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루에 남아있던 남편 잠깐만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죠. 울 틈도 없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습니다. 논일, 밭일, 땔감 장사, 심지어 시장에서 좌판 깔고 떡볶이도 팔았어요. 애들만은 굶기지 말자는 생각 하나로 견딘 날들이었죠. 도훈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만큼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고요. 지연이랑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땐 솔직히 제 기준엔 좀 말랐고 야무져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엔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손주가 생겼단 소식은 제겐 또 한 번의 축복이었어요. 그때 도훈이가 말했죠. 엄마, 지연이 복직해야 돼서요. 준호 좀만 봐주세요. 용돈도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순간 제 삶의 목적이 다시 생긴 것 같았거든요.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골집 정리하고 도훈이네 집 작은 방 한 칸에 짐을 풀었습니다. 비좁지만 손주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조심스럽고 밤늦게 TV 소리도 줄여야 했죠. 하지만 손주가 너무 예뻤어요. 돌 지난 준호를 안고 재워주던 밤.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 품이 제일 포근해. 그 말 들으려고 종일 걸레질도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명절마다 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며 과일 한 상자라도 건넸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마, 반찬 너무 짜요. 준호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저 일찍 출근하니까요. 이제 중학생인데 할머니 손 안 빌려도 되겠죠? 그 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국 끓이며 울고 있으니 준호가 말했죠. 할머니, 왜 울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냐, 매운 고추를 넣어서 그래. 그 말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요즘엔 가족들이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도 제 눈은 안 마주칩니다. 명절에도 조용히 방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손님들 오시니까 방에 계세요. 치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쓸쓸함이 입맛보다 더 쓰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이상한 문서를 하나 발견한 날. 전입신고 완료 안내서 성북구동. 나는 성북구에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작구에 있는데 왜 제 주소가 성북구로 바뀐 걸까요? 마치 누가 조용히 날 지우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연이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건 어머니, 국은 내일 끓이셔도 돼요. 지금 애들 숙제 봐줘야죠. 아, 이거 어머니가 하셨구나. 다시 해놓을게요. 그 말 하나하나는 별일 아닌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쌓이니까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그냥 하루 잠시 머무는 방 같았어요. 예전엔 같이 밥 먹던 식탁도 이젠 며느리랑 손주 둘이서 먼저 먹고 저는 식었으니까 나중에 드세요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고요. 도훈이는 늘 핸드폰을 보거나 회식이다 뭐다 일 핑계 대며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사춘기라 그런 건지 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문 닫아버릴 때가 많았고요. 어머니, 혹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있을 땐 방에 좀 계실 수 있죠? 지연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제 밥 공기는 싱크대 위에 따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눈치조차 안 보더군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가족 일정표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었던 날,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달래긴 했지만 이미 서운함은 말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랬어요. 어머니, 준호 이제 중학생인데요. 솔직히 요즘은 다들 복지관 같은 데도 잘 다니세요.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기고 독립적으로 좀 살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복지관? 내가 무슨 동네 노인인가요? 나는 이 집 아이 키우고 반찬하고 집안 청소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는 좀 나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 하는 걸까요? 도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잔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려던 순간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주소로 된 국민건강보험 정지 안내서가 들어있더군요. 성북구 동이라는 주소 거긴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가만히 있던 나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셔야 된대.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몇 년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 혼자 되라는 걸까? 내가 필요할 땐 그렇게 불러놓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조용히 밀어내는 걸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 지연이의 말과 행동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불은 주말마다 빨아주시고요. 준호 방은 손대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가 하신 거죠? 제가 다시 해놓을게요. 죄송하지만 지저분해서. 그 말투, 공손한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손 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훈이 옷을 개어놓았는데 며느리가 그걸 다시 다 풀어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탁물 방식이 달라요. 구김 가게 두면 보기 안 좋아요. 기껏 시간 들여 해놓은 걸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순간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냉장고엔 내 반찬이 사라지고 대신 도시락 반찬이나 배달 음식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끼리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구례에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은 곧 명절에도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제 옷가지와 이불 몇 개가 쇼핑백에 정리되어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하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거구나. 이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할머니, 왜 그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죠. 사춘기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외면한 걸까요?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화장실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어머니, 동네 복지관엔 샤워실도 있어요. 요즘 노인분들 많이 가세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이 집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이젠 냉장고도
세탁기도, 리모컨 하나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숙생처럼 조용히 숨죽여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주민센터에서 이상한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엔 기초연금 수급권 재심사 안내. 귀하의 주소지 변경에 따라 수급 조건이 변동되었습니다. 수급지 변경? 나는 이사한 적이 없습니다.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뭐니? 주소가 왜 바뀌었대?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걸로 해두는 게 수급이 더 잘 돼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서류들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훈이는 알기나 할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한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도훈이도, 지연이도, 준호도 저를 향해 특별한 말도 불쾌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훈이는 퇴근길에 고구마 한 봉지를 사다 주며 말했어요. 엄마, 몸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죠.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반찬 같이 만들까요? 준호 중간고사 끝났으니 같이 외식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셋이서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웃음도 있었고 도훈이도 옛날처럼 제게 젓가락을 챙겨주더군요. 이제야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정말로 지연이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고 도훈이도 힘들었던 건 아닐까? 혼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난 일을 괜히 마음에 담았나 반성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지연은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동사무소에서 노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취미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있고 탁구도 가르쳐 준대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끼리 소일거리도 하고 재밌게들 지내신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그래.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되겠지 싶어.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제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주민등록 초본이랑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같이 내야 하더라고요. 어머니 서류는 여기 있고요.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엔 전입일자 성북구 정흥로길 68, 그리고 현재 주소지 또한 도훈이네 주소가 아닌 낯선 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는 제 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었고 가족 단위 가입자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언제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지연아, 이거 주소가 왜 이래?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걸로 올리는 게 복지 혜택에 더 유리해서요. 괜찮아요. 저희 다 확인하고 해놓은 거예요. 도훈이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가만히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행정상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침묵하면 나는 정말 지워질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사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식사할 때도 눈치 보고 말을 아꼈고 지연이가 준 일정표대로 복지관에도 다녀보고 노래교실에도 나가봤습니다. 낯선 어르신들 사이에서 박수치고 웃는 흉내도 냈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집은 있는데 갈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렀던 동주민센터에서 제 이름으로 된 등본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궁금했어요. 아직도 도훈이 주소로 되어 있는 건지, 정말 성북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서류를 받아든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세대주 이봉래 세대원 없음,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흥로길 68 전입일자 2023년 12월 15일. 아니 난 거기 산 적이 없어요. 거기엔 누구도 없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허름한 단독주택이 주소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소가 누가 바꿨어요? 직원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전입신고하셨네요. 이거 동의서 있으셔야만 바뀌는데 여기 보면 인감증명 첨부돼 있고 위임서도 있네요. 어르신이 하신 거 맞는데요. 나는 그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내 인감도장, 내 서명 분명히 누군가가 위조한 겁니다. 나는 저 문서에 도장 찍은 적도 사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이 아니면 도훈이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지연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복지관 잘 다니시죠? 거기서 김장도 하신다던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마치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것처럼, 마치 정말로 내가 이미 다른 데 살아야 할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도훈이 방 앞에 갔습니다. 문을 열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혹시 내가 엄마 주소 바꾼 거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방 안에서 TV 소리만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도훈이는 알고 있었고 지연은 실행했으며 나는 천천히 계획적으로 가족에서 지워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 다음 날 복지관 게시판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 독거세대 생활지원 서비스 대상자 이봉례 독거세대. 나는 그 단어 앞에서 참을 수 없이 외로웠고 참을 수 없이 분노했습니다. 도훈아, 얘기 좀 하자. 내가 아들 방 앞에서 그 말을 꺼냈을 땐 이미 가슴속에서 뭔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물었습니다. 내 주민등록 내가 옮겼니? 내 아내가 한 거야? 내가 시킨 거야? 도훈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복지 혜택 받는 게 낫잖아. 다 엄마 위해서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고마운 말이죠. 너희를 위해 다 해줬던 나한테 이제는 혜택 대상자가 어울린다는 말. 너희 집에서 내가 필요 없어진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냐. 그럼 왜 내 허락도 없이 주소를 옮기고 내 인감도장을 어디다 찍었니? 그거 지연이가 복지사랑 상담했대.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도 좋고 우리도 부담이. 나는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부담. 이제 나는 너희한테 부담이구나. 그날 밤 가방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입던 옷 몇 벌과 수첩, 주민등록 등본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에게 말했죠. 나 당분간 복지관 근처에서 지낼 거야. 너희도 편하잖아. 지연은 놀란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면 저희야 뭐. 내가 없으면 편하다는 얼굴, 내 짐이 집을 나가는 걸 바라보는 그 평온한 눈빛. 나는 그 눈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복지관 근처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봤습니다. 세대주, 단독 주소, 건강보험 해지 통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 아래 움직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썼던 그림일기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엔 엄마, 아빠, 나 셋이 살아요. 나는 조용히 펜을 들고 그 밑에 썼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봤던 누군가가 있었단다. 이튿날 아침 나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엔 도훈이 집에서 가져온 인감도장과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죠. 이 주소 제가 바꾼 적 없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위조 가능성도 있으니까 행정조사 요청하실 수 있어요. 경찰에 동행 요청도 가능하시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위조, 인감 사용 및 주소지 허위 변경에 대한 조사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래 주소로 바로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례에 있는 예전 이웃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도훈이나 지연이가 우리 구례 집에 대해 뭐 물어본 적 있었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작년쯤 지연 씨가 전화해서 복례 언니가 집 팔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요양원 가실 거면 집 정리하자고 언니한텐 말씀 안 드렸어요. 혹시나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은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그동안 받은 모든 행정 서류의 날짜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경일, 주민등록 이전일, 인감도장 사용 요청일,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내가 사라진 날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주민등록 주소 허위 변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날 경찰서 민원조사과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위임장 위조 의심건 직접 진술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도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경찰서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직접 묻고 싶었어. 내 인감 내가 썼니? 도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했어. 난 몰랐어. 그냥 동의만 했을 뿐이야. 동의. 그게 내가 한 일 전부야?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럼 넌 너희 먹고 살자고 날 없앤 거니? 도훈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인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감 위조, 주소지 불법 변경, 가족 내 재산 강탈 관련 사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찾아갔던 날, 사무실 구석에 놓인 푸석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던 내 손엔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소지 무단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으로 제출된 인감사본, 건강보험, 자격 박탈 통보서, 내 이름으로만 받은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부당 전입에 해당됩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인감도장 위조 관련 진술서 작성, 가족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고소, 기초연금 및 복지, 대상자 부정 수급 관련 기관 통보,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단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피해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복지관에서 만난 법률지원 봉사자 강현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말했죠. 이복례 어르신,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노인권익센터도 같이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며칠 뒤 나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민원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의 전입신고 서명란에 있는 내 사인을 눈으로 확인했죠. 내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위조 확인 요청서를 작성했고 직원은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 단독 세대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서류로 내 보험을 개별 전환했는지를 요청했습니다. 공단 직원이 말했습니다. 주소 이전 직후에 자동 전환 처리된 건데 가족이 대신 신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청자 서명은 김지연으로 되어 있네요. 지연, 이젠 숨길 필요도 없는 이름. 나는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수첩 한 장에 사건 일자를 정리해 갔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주소지 변경, 2023년 12월 18일 건강보험 자격 박탈, 2024년 01월 10일 복지관 독거노인 등록, 2024년 03월 02일 사문서 위조 의심 문서 접수, 2024년 04월 08일 고소장 접수 예정, 그리고 그 밑에 적었습니다. 이복례,
되찾을 이름 하나 있음. 서울 북부지방법원 접수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인 이봉례, 피고소인 김도훈, 김지연, 혐의 사문서 위조, 주소지 무단 변경, 복지 대상자 부정 수급, 정신적 학대, 서류를 접수하며 직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 많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일입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공식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내부 징계 및 형사고발 건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노인 단독세대 등록건은 자녀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보입니다. 공단 차원에서도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서 도훈과 지연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린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복지 좀 더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 복지는 너희가 받고 나는 뭐였니? 지연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서명했어. 그럼 나는 왜 사인도 모르게 했을까?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너희가 몰래 옮겨 놓았잖니. 도훈은 흐느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내 진심을 무시했던 시간 앞에선 너무 늦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선 내가 제기한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지연이 불법 수령한 기초생활수급금 전액 환수가 결정되었고 동주민센터 복지팀은 노인 학대 의심 사례로 도훈 부부를 신고했습니다. 지연은 결국 자신이 일하던 문화센터에서 퇴사했습니다. 어르신에게 그러셨다면서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효부상으로 칭찬받던 그녀는 이제 이웃들의 시선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을 숙인 채 다닌다고 합니다. 도훈은 회사에선 인사감사팀에 불려갔고 사문서 위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승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나는 다시 굴의 집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에 매화꽃이 흔들리더군요. 그 앞에 놓인 내가 되찾은 주민등록등본 한 장, 주소지 전라남도 구례군 하리길, 세대주 이봉례, 세대원 없음, 비어있는 이 등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비로소 내 자리를 스스로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례 집 마당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낡은 마루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긴 내 자리다라는 생각이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주니까요. 도훈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이 그립거나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준호는 한번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뭐라 해서 전화 못했어요. 나중에 꼭 갈게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쩌면 내 복수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왔던 희생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무시는 결국 나를 나 자신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제가 자식들을 버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 회관 글쓰기 교실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손뜨개도 배우며 지냅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중 절반은 저처럼 누구의 엄마로, 장모로, 시어머니로 살다가 뒤늦게 자기 이름을 되찾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웃으며 말하곤 해요. 이제 우리 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보자고요. 사연을 나누며 용기를 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 나도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드신다면 부디 제 얘기를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